안녕하십니까. 이번 기술 나눔톡 진행을 맡은 원광대학교 박준함입니다. 연말이라서 모두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기술 나눔톡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내 화면에서 미리 보셨듯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는 이름과 소속을 그리고 분야를 포함한 닉네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술 나눔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인사를 또 드릴 텐데요. 기술 나눔톡은 우리 학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세미나입니다.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며 교량 및 구조공학 분야의 열린 공간에서 기술 및 연구 교류를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기술 나눔톡은 33번째로서 2023년도 마지막 강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회 기술 나눔톡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종료된 후에는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서 홈페이지에서 강연 다시 보기 그리고 강연 자료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술 나눔톡 시작에 앞서서 강연자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장님 특별 세미나입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이재훈 회장님이신데요. 회장님은 기술 나눔톡이 작년 4월에 시작된 이후로도 여러 차례 좋은 강연을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해주실 강연의 주제는 구조물 붕괴 사고가 계속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기술 나눔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예,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혼자 생각에 너무 심각한 제목을 정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말이기도 한데 연말에 너무 그 무거운 분위기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돼서 오늘은 조금 좀 가벼운 주제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설 역사, 이력, 특징을 좀 같이 좀 살펴보고 최근에 붕괴 사고 있었던 이야기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많은 이유가 뭔지 제 개인적으로 고민했었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토목지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민간 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건설은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04년 전에 191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저 대부분 여기 분들 다 태어나시기 전의 얘기지만 1919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일본의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고 곧 이어서 우리나라 전국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그 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첫 번째 시멘트 공장이 건설됐다는 겁니다. 일본의 이 자본이죠. 사실은 오노다 시멘트라는 이름으로 평양 근처에 첫 번째 시멘트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건설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와 함께 더 중요한 얘기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한반도에서 근대 토목공학을 공부한 첫 번째 토목기술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여기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뭐 이름이야 뭐 많이 바뀌고 있지만 동창회 명부에 있는 처음에 나오는 명단입니다.
경성공업전문학교 토목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쯤에 이거를 보고 지금은 돌아가신 그 성균관대학의 신현묵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선생님한테 내가 옛날 명단을 보니까 졸업생이 2명, 3명이던데 두세 명이 가외 공부하듯이 그 공부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마구 보시면서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전문학교에 갈 수 있는 조선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명이 공부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일본 학생이었고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2명이었던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좀 조사를 좀 살짝 해봤는데 요거를 조사할 때는 제 친구인 서울대학교의 정춘기 교수가 지방공학회 회장도 하고 뭐 차기 토목학회 회장인데 이 친구가 이런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경성공업학 전문학교의 토목과가 1916년에 처음 이제 생기면서 1회 졸업생이 1918년에 나왔는데 18명이나 돼요. 그때 보면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2회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한국인 졸업생이 2명이 나왔다는 게 이게 이제 정재영이라는 분하고 최삼렬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리고 나서 3회는 이제 3분의 한국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45년 광복절까지 졸업생이 345명이었는데 그중에 한국인이 65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건설은 요 65명이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정재영이라는 분, 또 3회의 박종화, 한인선 이분들이 전부 공무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토목공학을 공부하면 전부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민간 산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여기 최삼열, 김보영 이분들이 이 미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알 수 없다는 뜻인데 왜 미상이냐? 제가 들은 얘기는 이분들이 월북을 하신 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신 분들이니까 이제 미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최삼열이라는 분이 이제 북한의 뭐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로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정재영, 김종화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토목공학의 각 학교가 언제 시작됐는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뒤에 1946년에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가 아까 얘기한 경성공업전문학교 토목과하고 1941년에 경성제국대학에서 토목공학과를 이제 만들어서 그 두 학교를 합해서 이제 서울대로 이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생긴 학교는 한양대학입니다. 한양대학 토목공학과가 사실은 1939년부터 있었는데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거는 4년제 대학으로 토목공학과로 이제 독립을 한 그런 해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립대학으로는 한양대학이 토목공학과가 이제 제일 처음 생겼고요. 1948년에 4년제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남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인데 여기는 사실은 그 전에 1950년에 청구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었고 거기서 4년제 토목공학과가 시작이 돼서 1967년에 영남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이어져 와서 영남대 졸업생들은 이제 영남대 토목공학과가 우리나라에서 3번째 생긴 학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게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는 그 전에 1946년에 벌써 이 토목과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2년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시 48년에 뭐 이 토목공학과라는 걸로 독립을 한 것 같지 않고 완전히 4년제로
단일 토목공학과로 독립한 게 이제 51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쪽에서는 이제 조선대학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학이 이 4년제 대학으로 토목공학과 생겼고요. 예, 부산 쪽에는 이제 동아대학이 오래된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955년인데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거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1962년에 인하대학에 토목공학과가 생겼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인천의 인하고 하와이의 하가 합쳐서 그 자본을 가지고 인하공대가 생겼죠. 그런데 연세대학도 1962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은 연세대학은 벌써 60년에 있긴 있었는데 이때는 막 합쳤던 것 같아요. 건축전공, 토목전공 이렇게 합쳐졌다가 토목공학과로 완전히 독립한 게 62년인데 인하대 학교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인하대학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권에서 세 번째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 한양대 다음에 인하대가 이제 토목과 수도권에서 세 번째다라고 얘기하는데 연세대도 같은 62년이거든요. 근데 연세대는 조용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 보면은 아마 인가를 인하대학에서 조금 먼저 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해요. 부산대가 63년인데 여기도 그 이전에 사실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 학과가 합쳐진 이런 토건에서 건축 토목이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독립을 한 게 6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부산 쪽에는 동아대가 먼저냐 부산대가 먼저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술자리에서 재미삼아 뭐 이런 언쟁들을 하곤 해요. 그 다음에 63년에 중앙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중앙대도 꽤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64년도에 고려대학교에 토목공학과가 생겼는데 고려대 토목공학과는 서영갑 교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서영갑 교수님이 1962년도에 인하공대 토목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랬다가 2년 뒤에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만드시느라고 이제 인하대학에서 사임을 하시고 고려대로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부임으로 꽂아 놓으신 게 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가 64년에 인하공대 토목공학과 교수로 가시면서 서영갑 선생님의 그 자리를 이어받으신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학교들, 쭉 있는 학교들 굉장히 다 친근하고 가족과 같은 학교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은근히 역사가 긴 학교가 홍익대학입니다. 홍익대학이 71년도부터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4년제 대학으로 수도공과대학 토목공학과가 이미 있었고 그에 이어받아서 이제 홍익대로 연결이 된 거라서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가 역사가 깊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년대 말에 동국대학이 생겼고요. 70년에 무지하게 많은 학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국대, 경희대, 단국대, 성균관대, 충북대 다 1970년에 생겼고요. 74년도에 이제 국민대하고 명지대 토목공학과가 생겼습니다. 강원대도 좀 애매해요. 서울시립대도 그렇고 그 2년제부터 따져보면 이 두 학교도 굉장히 역사가 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4년제로 독립을 한 것만 따지면 77년이다. 이래서 약간 억울한 면이 있는데 서울시립대만 해도 그 2년제 혹은 고등학교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79년도에 인천대학에 토목공학과가 생겼고요. 82년도에 이제 수원대학교, 그리고 88년대 아주대학이 생기고 나서 90년대도 두 학교가 더 생겼어요. 이제 세종대학이 97년에 생겼는데 원래 세종대학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수도여사대라고 불렀습니다. 수도여자사범대학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여성만 이제 학생으로 갔다가 이제 그 남녀공학으로 바꾸면서 이제 세종대학으로 바꾸고 그때 이제 토목공학과가 공대가 생긴 거죠. 99년에 이제 서경대학이 생겼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학교는 생기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학교들의 이 역사를 좀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군데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 나누어서 또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지. 우리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동료고,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든지 간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동료다라는 생각을 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그 친척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저 친척 중에 이제 연세대 나오신 분도 있고요. 또 이 세종대 나온 친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모든 학교의 출신들의 우리 동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최경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미 돌아가시긴 했지만 오래전에. 이분은 이제 한반도에서 공부하신 분은 아니고 교토 제국대학의 통목공학과를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때는 전부 공무원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통북부의 총독부의 기사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광복 후에 내무부 초대 건설국장을 하시고 나중에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분이 공무원이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우리 그도 요즘 타고 다니는 한강대교가 있죠. 예, 아치 6개가 있는 저 아치교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1934년에서 1936년, 예, 요때 이 아치교를 설계를 했는데 그때는 인도교였다고 해요. 이제 차는 지나다니지 않았던 그런 교량이었는데 지금은 뭐 차가 많이 다니고 옆에 쌍둥이 다리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분이 직접 설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일을 공무원들이 했다는 얘기고요. 이분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시공 감독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설계와 시공 다 진두지휘를 하신 분인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요즘의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돼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농담으로 제가 잘 아는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한강대교 같은 거 설계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농담으로요. 물론 못하죠.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설계할 만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저는 아쉽게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의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 아주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토목직 공무원들의 역할은 국토개발의 계획과 설계를 직접 했고요. 또 건설 관리를 했죠.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토목공학은 수송 및 교통이 큰 분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로만 보면은 뭐 도로, 교량, 뭐 항만, 상하수도, 관망이니 발전소니, 뭐 LNG 가스탱크, 철도 등등 다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을 옮기거나 물건을 옮기거나 아니면 전기를 옮기거나 뭔가 옮기는 거죠. 그래서 물류 혹은 뭐 인적 자원의 수송과 교통이 이제 큰 분야고요. 또 하나 이제 수자원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분야입니다. 댐과 하천과 상하수도 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문명의 혜택을 이용하려면 결국 수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주거 및 산업단지에서 간척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단지 조성을 하거나 거기에 이제 건축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주택이라든지 건물, 오피스 빌딩 등등 뭐 이렇게 관리를 할 텐데 지금 보면은요.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좀 역할이 바뀌었는데 일단 설계는 빠진 거죠, 이제. 직접 설계는 못한다, 안 한다는 거고 그 대신에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관리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화두는
이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 토픽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용역이라는 말을 좀 쓰지 말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용어가 이게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셨죠.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던 토목직 공무원들이 더 이상 공무원들이 계속 설계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나와서 설계사를 차려요. 그래서 김혜림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인데 내무부 토목국장을 하시다가 이제 퇴임을 하셔서 도화 종합설계사무소를 1957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영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세우신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곽영필이라는 분을 이제 모셔다가 이 두 분이 이제 힘을 합해서 지금의 도화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합쳐진 거죠. 또 철도청에서 근무하시던 정극렬이라는 분이 퇴임을 하셔서 유신특수설계공단을 1966년에 만드셨어요. 그게 지금의 유신 코퍼레이션입니다. 그 이외에도 김영주라는 분이 건설부에 계시다가 삼한건설기술공사를 1967년에 만드셨어요. 그게 지금의 삼한이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민간 설계사한테 이제 위탁을 한 셈이 됐고 그래서 민간 설계사가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용역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사용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 용역이라는 말이 이상한 의미로 막 변질이 돼요. 그래서 용역하면 깡패인가? 뭐 이런 거고, 청소도 용역이라고 그러고, 뭐 철거도 용역이라고, 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이 되니까 이제 설계 용역이라는 말 이제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건설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이제 공식 명칭이고, 학술 용역, 뭐 이것도 이제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그 용역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